자, 안녕하세요.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자, 이제 또 2020년도 강의가 또 시작됐네요. 자, 1년 있다 돌아야 되는데, 그, 기본 강의에서 뵌 분들이 보면은, 뭐, 이제, 그, 올해 계속 강의실에서 만나기도 하고, 뭐, 그렇지 못하기도 하죠. 여기서 뵌 분들을 못 만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재학생들이죠. 재학생들이라 기본 강의에서만 뵙고, 다음에는 이제 뭐, 안 들어오시죠. 학교에서 수업 들어야 되니까. 근데 보면은, 그, 기본 강의를 여기 현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뭐 3학년 올라가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 상법을 공부하겠다는 거는 지금 민법이랑 형법이 어느 정도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유가 좀 있다는 거지. 공부가 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합격할 확률이 매우 높으신 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직 이제 처음이니까 상법 출제 경향이나 이런 거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상법은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는 사례형, 선택형, 기록형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상법은 기록형에서는 별로 출제는 되지 않아요. 기록형에서 출제된 적이 있긴 있어요. 그때 2017년도에 전원합의체 판결 나온 다음에 2018년 시험에서 그 전원합의체 판결, 그 명의개서 관련된 거 그거 있잖아요. 뭐 몰라도 괜찮아요. 앞으로 중요하게 배울 거니까 지금 모르는 건 상관없어요. 아무튼 2017년도 3월에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그거 관련해서 2018년 시험에서 기록형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그렇게 영향가 있게 나온 건 없어요. 나온다 그러면 기록형에서는 법조전 모의고사에서나 조금 나오고 그랬었죠. 그동안은. 그래서 상법은 이제 사례형이랑 선택형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록형은 사례형이랑 선택형을 공부하다 보면 기록형은 저절로 쓸 수가 있어요. 별로 기록형으로서 따로 대비해야 될 게 없어요. 그냥 판례 알고 하면은 특별히 대비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례형이랑 선택형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례형이랑 선택형. 민사법에서 사례형은 배점은 100점이에요. 사례형 100점이고, 선택형은 한 18문제 출제가 돼요. 70문제 중에 한 18문제. 18문제에서 한 20문제 사이로 출제가 되는데, 18문제 출제될 때가 제일 많아요. 53번부터 70번까지가 상법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좀 다르냐? 이게 어떤 문제는 민사소송법 문제로 분류할 수도 있고 상법 문제로 분류할 수도 있고 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법상에 회사법 특유의 소가 있거든. 소송이 있거든요. 주유총회 결의 취소해서 합병무효소 이런 회사법상의 소가 있어요. 근데 그 소에서 이제 소송 요건 같은 것들 이런 거 상법에서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근데 소송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는 민사소송법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결의 취소해소냐 합병무효소니 이런 회사법상의 소를 갖고 민사소송법상의 쟁점을 끼워 넣기도 해요. 그래서 지문 5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순수한 민사소송법상의 쟁점이고 3개 정도는 상법에서 주로 다루는 상법 특유의 쟁점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를 상법 문제로 분류를 하면은 한 20문제까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요거를 그냥 민사소송법으로 분류하면 한 18문제. 그리고 18문제 요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18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8문제에서 20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사례형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례형은 난이도를 얘기를 하면 사례형은 좀 쉽게 나와요. 요즘에는. 요즘에 최근 한 5년 정도를 보면 한 5년 전에서 3년 전까지는 특 A급 주제들이 있어요. 특 A급이 뭔데요? 그건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다 배울 거예요. 근데 이 과정 끝나고 나면 특 A급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게 특 A급이다구나라는 것 정도는 다 알게 돼.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뭔지 몰라도 돼요. 특 A급 주제에서 거의 다 나왔어. 100점, 100점이 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올해 거는 제가 아직 문제를 못 봤어요. 아직 못 봤는데 재작년 한 2해 정도 보면은 선택형 대비해서 나왔던 쟁점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한 3년 전부터는 작은 쟁점으로 회사법 말고 상종 상해에서도 좀 나오기도 하고 물론 이제 상종 상해에서도 영업 양도나 이런 것들은 사례형 문제로서 중요한 테마로 다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그렇다 치고
그런 거 말고 선택형에서만 다루는 한 B급 쟁점들, 그게 한 3년 전부터 상중 상행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서는 회사법에서 B급 주제들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사례형은 조금 쉬웠는데 뭐 조금 어려워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좀 B급 주제들이 나오니까. 선택형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선택형은, 그리고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사례형은 오히려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열심히만 하시면 돼. 열심히만 하면은 특 A급 주제에서 대부분 나오고, 그리고 B급 주제에서 나오는 거라 하더라도 이거는 선택형 대비하면서 공부할 때는 이거 선택형에서는 A급들인 거, 이런 것들이 사례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만 공부하면은 사례형은 거의 뭐 남들만큼은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형에서는 분별력이 없다고 봐.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못할 수는 있지. 남들보다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했으면 이거 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안 돼. 그러면 그거는 이제 공부를 안 한 거야. 그건. 이거는 어느 정도 이상만 공부를 하면은 다 비슷해져요. 다 비슷해져. 그리고 이걸 특별히 뭘 더 훌륭하게 잘 쓰기도 어려워. 어느 정도 다 비슷해. 그 점수 차이는 선택형에서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택형은 뭐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어쨌든 아직까지는 없어지지는 않죠. 올해까지 얘기가 안 나온 걸로 보면 어쨌든 내년 시험까지는 선택형이 유지가 될 거로 볼 수밖에 없어요. 없어진다는 거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니까 있는 걸 전제로 들으셔야 돼요. 선택형은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공부 안 하는 부분 저 귀퉁이에서 내고 이런 건 없어요. 다 우리가 공부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 그러면서 다 공부를 하는 거야. 뭐 특 A급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A-급, B급 뭐 요렇게 해서라도 다 공부하는 거, 중요한 거에서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응용해서 나오고 여러 가지 쟁점을 이렇게 묶어서 나오고 이렇게 해갖고 종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고급스러워지는 거지. 요즘 문제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선택형은. 저는 그런 문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본기를 탄탄하게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뭐 선택형 문제집을 많이 풀어본다? 뭐 그것도 좋긴 좋아요. 근데 그거는 기본서에 공부가 충실하게 돼 있는 산 이후에 하는 거야. 그 전에 여러분 이제 선배들한테 공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야, 그 기본서 두꺼운 거 언제 보냐? 사례형 문제집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뭐 요약서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선택형 문제 풀어라. 선택형은 선택형으로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닥 권해주지는 않아요. 선택형 문제집은 기존에 나왔던 거잖아. 근데 기존의 문제들은 되게 단편적이었어요. 판례 문구 그대로 인용해 놓고, 맞냐 틀리냐, 다음 주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놓고 지문은 다 그냥 판례 문구 그대로야. 해설 읽어보면 판례 그냥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고 판결료지 그냥 긁어붙여서 나와 있는 게 끝이에요. 그러면 눈에 익죠, 이거는. 계속 보면 눈에는 익어. 근데 그 판례가 갖는 의미가 뭔지 이런 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눈에 익히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은 계속 모의고사 같은 거 풀어봐도 강사들이 다 기출문제를 갖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기출문제 지문 조합해갖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기출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은 눈에 익어 있으니까 모의고사 보면 잘 봐요. 근데 실제 시험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 이거 응용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틀려.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이거 대비하려면은 기본서 위주로 해야 돼요. 기본서 위주로. 이해 위주로. 이해 위주로 하라고 하면, 아니 선생님, 암기를 해야지 이해 위주로 하면 됩니까? 이해 위주로 한다는 거는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암기 위주로 한다는 거는 이해 없이 암기만 한다는 얘기고, 그냥 그 표 만들어 놓고 요약서 이런 거 갖고 이해 없이 무조건 암기만 하는 게 암기 위주의 공부고, 이해 위주의 공부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기본서 위주로 해야 돼. 기본서 위주로. 그래서 지금 기본서 이렇게 두꺼운데 한 800페이지가 넘죠? 두꺼운데 여기서 이제 수업 시간에 안 다루는 게 꽤 있어요. 안 다루는 거 빼고 그러면은 몇 페이지나 낼라나? 한 700페이지 초반대? 아니 뭐 600페이지 한 중후반대? 뭐 그 정도 돼요. 근데 사실 그 정도면은 뭐 괜찮아요. 공부할 만해. 그리고 그 중에서 그걸 다 외워야 되느냐? 뭐 그건 아니라고. 여기 이렇게 보면 그 실제로 객관식 문제에서 지문화될 내용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판결 요지나 아니면 법 조문들이겠죠.
아니면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 개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그 부연 설명들이 여기 꽤 있어요. 부연 설명, 제도의 취지라든가, 아니면 뭐 다시 말해, 뭐 이렇게 해서 부연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예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보면 알아요. 아, 이런 것들은 뭐 다 외우라는 게 아니구나. 그냥 중요한 거는 요 조문 요 부분이고, 요건 이 조문의 이해를 위해서 그냥 설명으로 덧붙여 놓은 거구나. 읽다 보면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말고, 중요한 부분들 이제 줄치면서 하면은 외울 건 그렇게 많지 않아. 그것도 자신이 없다. 아, 내가 줄친 부분, 아, 이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줄친 거 아닐까?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핵심 정리를 하나 사서 옆에 갖다 놓고 같이 보면 돼요. 핵심 정리 지금 제 책 그 인사이트 핵심 정리 있는 건 아시죠? 인사이트 핵심 정리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요 책에서 부연 설명만 다 빼고 만든 책이야.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 문구들. 사례형 문제 풀 때 답안에 써야 되는 내용. 그리고 선택형 문제에서 지문화 될 수 있는 내용. 그거만 남겨놓고 부연 설명 다 빼서 만든 책이 핵심 정리예요. 근데 핵심 정리는 페이지 수로는 한 250페이지? 250페이지가 좀 안 되든가 뭐 그래요. 그걸 보시면은 어떤 게 핵심인지 알지. 여기에서 이걸 빼는 방식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기본 체계는 이거랑 똑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그 뭐 도표 같은 식으로 해갖고 뭐 개조식으로 서술식으로 하지 말고 개조식으로 해주길 원하는 학생도 있긴 한데 저 뭐 그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올해 중에 뭐 그런 책을 또 별도로 하나 낼까도 생각 중에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핵심 정리는 요 책하고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요 책의 서술 방식을 그냥 유지를 했어요. 핵심 문구 그냥 서술형으로 그냥 놔두고 부연 설명을 빼는 방식으로만 목차만 정리하고요. 연관성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랑 같이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해서 사례형 문제집이나 객관식 문제집은 풀어야 되느냐? 우선 사례형 문제집은 꼭 푸셔야 돼요. 이건 기본서 위주로 한다고 해서 사례형 문제집을 안 풀면 그건 안 돼. 사례형 문제집은 그 사례형 문제에 맞는 그 답안을 쓰는 스킬이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어떤 쟁점을 뽑아내야 되는지 그런 거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기본서만 봐갖고는 해결이 안 돼. 선택형 문제집 이건 꼭 봐야 되느냐? 작년에는 제가 안 봐도 된다 그랬어요. 그 생각에는 저는 변함은 없어. 선택형 문제집은 안 봐도 된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올해 제가 선택형 문제집을 낼 거예요. 올해는. 지금 뭐 한참 작업 중에 있어요. 지금 회사법까지 다 끝났는데 엄수표만 이제 하면 돼요. 올해 이제 제 선택형 문제집이 나와요. 근데 뭐 그렇게 책 낸다면서 뭐 안 보라 그럴 거냐? 그럼 못하러 내냐? 뭐. 근데 별로 권해주고 싶진 않아요. 선택형 문제집이 이제 변시, 법조인 모의고사 이거 해설 달아놓은 책이죠. 근데 저는 뭐 책 안 팔려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시는 거는 뭐 그렇게 권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 대비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걸 보느니 기본서를 한번 더 보는 게 나아. 사례형이나 기본서. 저는 그게 왜 그런지는 뭐 기회 있으면 얘기하고 뭐 지금 뭐 그것까지 얘기할까. 선택형 문제집은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탕이 되어 있지 않고 이것만 보면 이 효율이 되게 떨어져요. 기본서는 이렇잖아. 기본적인 설명이 있고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부연 설명이 있잖아요. 제도의 취지, 이 책의 서술 방식은 그렇죠. 어떤 기본적인 제도 설명을 해놓고 그거의 취지, 그 다음에 예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각각 요건, 효과 이거를 이제 분설해 놓죠. 디테일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그 제도가 갖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면서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선택형 문제집은 그리고 이게 서술이 되게 체계적이죠. 의, 요건, 효과가 그렇게 딱 체계적으로 나오죠. 이유나 취지도 설명이 다 있고. 근데 선택형 문제집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문이 떨렁 나오죠, 뭐가. 근데 이 지문이 도대체 뭔지도 잘 몰라. 잘 모르니까 풀어보고 틀리면은 바로 해설 보죠. 근데 해설 보면 이 지문과 관련된 것만 꼴랑 나와. 이 주변에 이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변 내용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지문과 관련된 것만 꼴랑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걸로만 갖고 공부를 하면 마치 그 뭐랄까 체계적인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책에 없는 그냥 기억의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그냥 나뒹굴고 있는 형국이 돼버려요. 그래서 물어보면 그 지문 하나는 알아. 근데 그 지문 조금만 표현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지문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면 잘 모른다고. 근데 기본서를 보면 그런 것까지 다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작년까지는 제가 변시 기출만 출간을 했었어요. 근데 법전의 모의고사까지 돼 있는 거를 만들어 달라는 학생들도 있었고, 뭐 그래갖고 이제 올해는 또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학생들 요구가 있으니까 문제집을 만들고는 있어요. 근데 보실 분들은 선택형 문제집만큼은 꼭 제 책을 보세요. 뭐 다른 거는 다른 책 보셔도 상관없어요. 뭐 기본서나 아니면 뭐 사례형 문제집 이런 거는 뭐 제 책이 좋으시면 제 책을 보셔도 되고 다른 책 좋으시면 그걸 보셔도 돼요. 그럼 각자 취향이니까. 근데 선택형 문제집만은 제 책 나오면 꼭 보실 거면 그걸 꼭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만들면서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참고를 했거든. 왜냐하면 그 책 만들 때 해설 붙일 때 대부분이 조문 인용이랑 판례 인용이에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판례 번호하고 조문을 바로 보면 지문과 관련된 바로 보면 찾기가 쉽잖아. 그리고 그걸 봐가면서 이제 조문하고 판례 찾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했는데 그래서 그 해설을 이렇게 다 보게 되죠. 틀린 게 너무 많아. 오류가 너무너무 많아. 책 한 권에서 한 오류가 한 10개, 20개 있으면 많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만 해도 많은 거지. 그 정도가 아니야. 10개, 20개 정도가 아니에요, 오류가. 아무 상관도 없는 판례를, 지문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판례를 인용해 놓은 것도 많고, 설명 자체가 틀린 것도, 그런 건 그렇게 많진 않지. 설명 자체가 틀린 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는데, 엉뚱한 해설 해놓고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그 선택형은, 나오면 그거는 뭐 제가 책 팔라고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보시는 게 좋고, 근데 안 보셔도 돼요, 선택형 문제집은.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뭐 변시 기출. 이번에 이제 법전에 문제까지 한 거 하나 낼 거고, 그리고 또 변시 기출만 따로 해서도 낼 거예요. 또 변시 기출 출판사 측에서 싫어하더라고. 그러면은 책 안 팔린다고 싫어하는데, 아니,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변시 기출만 풀어보고 싶은 학생도 있는데, 그거 해줘야 된다. 그리고 변시 기출만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시든가,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상법 이제 시작을 하죠. 수업은 15강으로 잡혀 있죠. 매년 이제 15강 정도로 잡혀요. 초창기에는 14강으로 잡다가 제가 보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15강으로 했어요. 작년부터 이제 15강으로 했죠. 올해도 이제 15강으로 돼 있죠. 근데 아마 인강으로 보신 분은 이제 강좌 수가 더 많다는 걸 아시고, 보강 때문에 그래. 매년 이제 보강을 한 3회 정도를 했어요. 물론 이거 제가 보강 안 하고 할 수 있어. 제가 이제 최종 정리까지도 다 하잖아요. 최종 정리가 연말에 하면은 이틀 동안 이 주요 쟁점들은 거의 다 다루는 강의를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말도 빠르게 하죠. 근데 그것까지도 이틀 만에도 했는데 제가 뭐 15회 이거 하려면 못 하겠어요? 그리고 핵심 정리로 진행하는 강의는 11회 정도에 해요. 9회인가 뭐 11회인가. 그것도 거의 내용은 비슷하게 다 다뤄요. 마음만 먹으면은 이거 15회 아니면 11회라도 다 끝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자꾸 늘어져. 하다 보면 모르겠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학생들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설명 또 하게 되고 말이 느려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보강을 하게 돼요. 근데 마음은 이제 보강을 안 하려고 하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번에도 보강을 안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시작은 할게요. 15회 끝내는 걸로. 15회 끝내려면 우선 상총 상행위를 3회에 끝내야 돼요. 3회에 끝내고 그 다음에 회사법을 8회 정도에 끝내고 그러면 이제 4회 남죠? 4회 남는 것 같고 어음수표법 2.5, 보험법 1.5 이런 식으로 배분하면 딱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인강 제가 작년에 한 걸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상총 상위가 한 5회 정도로 돼 있어요. 거기에서 뭐 한 거의 2배로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2배 가깝게 늘어지게 되죠. 매년 그렇게 되더라고요. 좀 길게 하게 되는 게 상행위 부분 뒤편 가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어음수표야. 근데 어음수표보다 상행위 뒷부분이 더 어렵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래. 아주 그 생소한 거래 유형을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걸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실제 거래계에 있는 거래 형태 중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거, 이런 걸 갖고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자꾸 늘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어쨌든 올해는 보강을 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좀 빠르다는 느낌이 있으면은 얘기를 하세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판단해서 빠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빠르다고 얘기를 하세요. 좀 천천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느린 것 같으면은 선생님 좀 빨리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임자야.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여름에 덥잖아요. 근데 그날은 좀 비가 왔어. 비가, 여름이라도 비가 온 날은 좀 덜 덥잖아. 근데 학교 중앙도서관이니까 얼마나 커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겠어. 중앙도서관에 에어컨을 다 틀어놨는데 내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비가 오니까 좀 춥더라고, 나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더웠죠. 나는 춥더라고. 가갖고 에어컨 좀 꺼달라 그랬어. 중앙도서관 에어컨을 다 끈 거야. 한 사람이 꺼달라 그러니까.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이제 밥 먹으러 나왔더니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야. 아, 왜 에어컨을 안 틀어? 더워 죽겠는데. 내가 꺼달라 그랬어. 말한 사람이 임자예요. 먼저 말한 사람이. 그 사람에 맞춰서 해주는 거야. 말 안 한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어. 말 안 했으니까. 원하면은 얘기를 하세요. 자기 입장에서 빠르면 빠르다, 느리면 느리다. 거기서 맞춰서 할 수밖에 없어.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자, 이제 시작을 할게요. 우선 개강을 좀 해보죠. 상법이 우선 상총, 상행위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회사법 배워요. 그 다음에 어음수표법 배우죠. 그리고 보험법. 여기 이제 뭐 해상이랑 항공, 운송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형식적으로는 시험 범위 내에 포함이 되는데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도 없고 이거 뭐 출제될 거라고 예상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수업 시간에 아예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보험법까지만 다뤄요. 자, 이거 개관을 한번 쭉 해보자고요. 뭘 배우는 건지. 우선 상법이라는 거는 기업에 관한 법이에요. 우리 첫 시간에 여기 나오는데 아직 책은 보지 않으셔도 돼. 기업에 관한 법인데 뭐 요거 안 적어도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공부 끝나고 나면은 아주 이거 뭐 다 알아. 다 알아. 이거 저절로 알게 되는 거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간략하게 보는 거예요. 기업에 관한 법이다, 상법은. 우리가 근데 기업이라고 하면은 아주 큰 회사를 생각하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것만 생각하죠. 근데 상법에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거는 장사를 말하는 거예요. 장사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조그만 편의점 이것도 상법에서는 기업이라 그래. 이거 장사하잖아. 편의점에서 장사하잖아. 장사하는 조직 요거를 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업에 관한 법인데 이 기업 전체 기업에는 이제 편의점과 같은 조그만 기업도 있고 삼성전자 같은 대규모 회사도 있죠. 근데 이 기업 전체와 관련된 내용을 이 상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기업의 설비, 인적 설비, 물적 설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이따 볼 건데 기업의 설비가 뭐가 있겠어요, 우선 기업의 주인이 있겠지. 상인. 편의점을 예로 들어서 보면 편의점에서 편의점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상인이에요. 상인에 관해서 배워. 그 다음에 기업이 조금 커지면 이 상인을 보조해 주는 자가 있어요. 상인을 보조해 주는 자로서는 기업 내부에서 보조해 주는 자하고 대외적인 영업 활동을 보조해 주는 자가 있는데 상법은 이 기업 거래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거래 활동을 보조해 주는 자와 관련해서만 배워요. 그런 사람을 상업 사용인이라고 불러. 이건 이제 다 요거 목차예요. 그러니까 다 안 적으셔도 돼. 상업 사용인. 요게 이제 인적 설비죠. 기업의 인적 설비. 그다음에 물적 설비와 관련된 것도 배워요. 물적 설비로는 상호라는 게 있어요. 기업이 있으면은 기업의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뭐 기업의 이름은 아니에요. 이거는 상인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쓰는 상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편의점 이름 GS25 이런 게 이제 상호죠. 상호를 배워요. 그 다음에 영업소. 기업을 하려면 어떤 장소적인 기반이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영업을 하죠. 편의점 하면 편의점 그 장소가 있잖아요. 안에 들어서 물건 사는 장소. 그 영업소. 물건 파는 장소 그거를 영업소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정확한 설명은 아닌데 대략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상인이 영업을 하다 보면은 장부도 작성을 해야 되겠죠. 거래한 거 거래 내역 기재해갖고 그거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업 장부라는 거 이런 것도 배우고. 자, 그 다음에 상업 등기라는 게 있어요.
기업이 영업을 하다 보면 그 영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공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공시의 수단으로서 우리 상법은 등기라는 거를 마련해놨어요. 등기는 이제 부동산 등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법에서 하는 등기를 상업 등기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다 기업의 물적 설비들이죠. 이런 인적 설비, 물적 설비에 관련된 거를 쭉 배워요. 그리고 요게 이제 다 이거를 통틀어서 요게 이제 기업이 되는 거죠. 여기 기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 기업을 통째로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는 거, 요걸 배워요. 그걸 이제 영업 양도라고 불러. 영업 양도. 요걸 배우면은 이제 상법 총칙에 관련된 거는 다 배우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거 뭐예요? 인적 설비, 물적 설비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조직에 관한 법이에요. 기업의 조직. 기업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그거와 관련된 걸 배우는 거예요. 요 끝나면 이제 상행위를 배우죠. 상행위에서는 뭘 배우느냐? 우선은 첫 번째로 앞부분에서는 민법에 관련된 특칙들을 배워요. 민법에 우리가 뭐 소멸시효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뭐 많이 배웠죠. 그거에 대한 특칙들을 상법에서 많이 규정하고 있어요. 뭐 그거들을 이제 쭉 배워요. 민법의 지식이 좀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그다음에 각칙으로 들어가면 좀 독특한 거래 유형, 장사 유형들. 장사는 장사인데 여러 가지 거래 유형이 있죠. 이 장사 유형들을 배워요. 이런 것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해. 이 뒤에 상행위 각칙 부분. 요거는 이제 이 거래와 관련된 거죠. 거래법이지, 거래법. 조직법이 아니죠, 상행위는. 거래와 관련돼서 적용되는 법 규정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회사법을 배워요. 기업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편의점과 같은 작은 기업도 있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큰 기업도 있다 그랬죠. 근데 이 회사법은 이제 그 큰 기업들 위주로 배우는 거예요. 큰 기업들. 작은 기업은 이제 자연인이, 우리 같은 그냥 자연인이 바로 상인이 돼갖고 운영을 해요, 보통은. 근데 회사는 법인을 하나 만드는 거죠. 자연인들이 돈을 모아갖고 회사라는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서 이 법인을 통해서 장사를 하는 거. 그게 이제 회사예요. 큰 기업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회사는 요거와 비슷하게 이 회사의 조직과 관련된 걸 많이 배워요. 물론 회사 거래와 관련된 것도 일부 나오지만 회사의 조직에 관한 거를 많이 배워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상세하게 배울 거니까 조직에 관한 게 뭔데요? 구체적으로 왜 뜬구름 잡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이해 안 된다고 뭐 실망할 필요 없어요. 상세한 거 배워요. 대략만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이 엄수표. 자, 기업의 조직과 관련된 거 2개 배웠죠. 전체 기업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회사에 관한 조직. 그리고 이 조직을 갖춘 다음에 회사가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민법의 특칙들, 그리고 거래의 유형들, 요거 배웠죠? 그럼 거래를 했어. 조직 꾸려놓고 이제 거래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결제를 해야지. 거래를 해서 계약이 체결되고 했으면은 돈 주고받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주고받고 우리 거래를 할 때 그냥 돈 주고받고 하는 게 가장 그 원시적인 거래 방법이죠. 결제 방법이지. 근데 우리 상법에서는 결제 수단으로서 어음과 수표라는 거를 배워요. 어음과 수표를 통해서 결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럼 그때 가서 배우자고. 이거는 결제 수단이에요. 결제 수단. 결제 수단. 이것도 이제 뭐 조직과 관련된 거냐, 거래와 관련된 거냐, 요걸 기준으로 이분법으로 나눈다면 이건 거래와 관련된 거죠. 저거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지만 결제 수단이니까 어쨌든 거래 쪽에 가까워요. 그다음에 보험법. 이거는 여기 상행위 부분에서 장사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장사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보험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해상도 있고 항공운송도 있는데 그거 하나를 띄어내 갖고 여기서 상세하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사실 보험은 요거 끝나고 여기서 배우는 게 사실 맞아요. 요 일반적인 거래 유형 배운 다음에 그 중에 보험이라는 특수한 거래 유형을 띄어서 상세하게 배우는 거니까 한 요쯤에서 배우는 게 맞아. 근데 우리 상법의 편제는 교과서 편제라든가 그런 게 대부분 요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제일 익숙하니까. 그래서 송 교수님 책에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 상총, 상행이 나오고 그다음에 바로 그 보험법이 나와요, 여기. 그 다음에 어음수표 나오고 회사법은 맨 마지막에 가 있어. 송 교수님 책은. 뭐 그렇게 강의를 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순서대로 하는 게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도 이렇게 돼요, 순서도.
그래서 요렇게 요 순서대로 할게요. 요거는 이제 요거와 관련된 거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청부터 시작을 하시죠. 이 책 디자인은 어때요? 디자인 마음에 들어요? 표지? 마음에 안 들어? 아, 표지가 너무 작년 재작년 때 너무 후지다 그래갖고 출판사에다가 좀 표지를 좀 화려하게 만들어 달라. 근데 만들어 온 게 별로 안 화려한 거야. 내가 이걸 인터넷에서 내가 뒤져갖고 내가 이걸로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난 마음에 드는데. 아주 마음에 드는데 난. 앞으로 이 컨셉으로 계속 나올 건데요. 표지는 이 컨셉으로 해서 핵심 정리하고 이제 사례형, 선택형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이 컨셉으로 해서 조금씩 다 달라. 조금씩 다 다른데 비슷한 컨셉. 그 BMW 보면 이제 그 3 시리즈, 5 시리즈, 7 시리즈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다르게 생겼잖아. 근데 앞에 이 돼지코 같은 거 이거는 다 비슷하잖아. 이런 것처럼 특징이 하나 있고 요거 조금씩 다 다르잖아. 그런 것처럼 달라요. 뭐가 나올지 기대를 좀 해보세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걸 기본서에서 쓴 건데. 자, 서론부터 보시죠. 이 서론은 별로 그닥 중요하진 않은 건데 간략하게 보시죠. 2페이지. 형식적 이해 상법, 실적 이해 상법. 이게 뭔지는 다 아시죠? 형식적 의미의 민법, 형식적 의미의 실질적 의미의 민법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민법에서. 실질적 의미의 상법을 보시면 상법은 기업에 관한 법이다. 아까 기업이 뭔지는 봤죠. 편의점부터 삼성전자까지 다 장사를 기업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장사하면서 발생한 법률 관계는 개인 간의 민법이 적용되는 개인 간의 법률 관계랑 좀 특수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만들어 놓은 법이 상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에 관한 특별 사법이다. 상법에는 공법적인 규정이 있긴 있어요. 처벌 규정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사법 규정이죠. 그래서 특별 사법이다. 민법과에서 특별법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 사법이다. 자,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이런 거. 상법의 이념과 특성. 그래서 요거 목차 위주로 한번 간략하게 보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제3회하고 나오는 거 있죠? 거래 안전의 보장.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요 부분은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요 부분 읽어보시면서 요 내용이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거래 안전 보장이 중요하구나. 거래의 신속과 안전 보장. 요게 상법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그 얘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한번 봐두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법의 법원 보시면은 법원이 뭔지는 다 아시죠? 법의 인식 근거다. 그러면서 민법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예요. 상법의 법원과 관련해서는 보통거래 약관하고 그 다음에 자치법규 요거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돼요. 상사자치법 5페이지에 나오죠? 그 상법 법원의 종류 그랬고 상법 1조 보시면은 상법의 법원, 상법을 적용해라. 그 다음에 그 상관습법을 적용해라. 그래도 뭐가 적용할 게 없으면 민법을 적용해라. 요 세 개 순서대로 한다는 거 꼭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보통거래약관. 상사거래관계에서 보통거래약관이 규율로서 적용이 되죠. 근데 보통거래약관이 적용이 되는데 이 약관이 그러면은 그 상법의 법원이냐? 그래서 뭐 논의가 있죠. 근데 판례는 법원은 아니라 그러죠. 약관은 법은 아니다. 약관이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거는 그 약관이 법이기 때문은 아니다. 그러면은 계약관계를 약관이 규율을 하는데 그 규율하는 근거는 뭐냐? 판례는 당사자가 약관의 내용을 계약에 편입시키려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의사설이다. 객관식 지문에 가끔 나와요, 요거는. 근데 요거는 민법 시간에 다 배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상법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판례 부분. 판례 부분 한번 봤어요. 우선 의사설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 그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의사설을 따르고 있으면은 자 봐요. 판례가 의사설을 따르고 있는데 약간 모순된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 판례 부분 보시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계약자가 그 보험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되게 의사설하고는 모순된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당사자가 이 약관의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를 계약에 편입시키기로 합의를 했다는 얘기야? 그게 어떻게 계약에 편입이 돼? 당사자가 내용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의사서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가 있어?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판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좀 성교심 책에도 보면 이거 좀 모순된다 이런 느낌, 그런 얘기 있어요. 어쨌든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해서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약관은 구속력이 배제된다. 이것도 객관식 지분에 나오니까 또 봐주세요. 그다음에 상사자치법, 이건 법원이냐? 판례가 상사자치법은 법원으로 봐요. 상사자치법이 도대체 뭔데요? 상법 법률 관계에 대해서 당사자들끼리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규범이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정관이죠. 정관이라는 거는 회사법에서 나오는 건데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관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법과에서 상세하게 배워요. 매우 상세하게 배워. 우리 정관과 비슷한 거 우리가 한번 겪어본 거 있어요. 조기 축구의 회칙 이런 거 있죠. 조기 축구에 가입하면 회칙 있잖아. 그 회칙이라는 건 뭐예요? 조기 축구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규율하는 하나의 규범이죠. 그러면은 이 회칙이 그 조기 축구에 가입해 있는 사람을 규율하는 법규냐? 아니면 걔네들이 서로 간에 이런 규칙대로 하자. 우리 회 운영을. 이런 계약이냐? 그거는 근데 우리 규칙으로 봐요. 법규범으로 봐요. 왜냐하면 계약이라고 하면 그 회칙을 만든 데 관여한 사람에 한해서만 규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회칙은 그렇지가 않죠. 회칙 만들어 놓으면 그 회칙 만들 당시에 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한테도 규율이 되죠. 그 규범력이 미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법규범으로 봐요. 법규범인데 나라에서 만든 법이 아니라 자치적으로 만든 거다. 그래갖고 자치법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보통거래약관, 상사자치법 이런 게 다 상법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기준이 되는데 보통거래약관은 법규는 아니다. 법원은 아니다. 하지만 상사자치법은 법규에 해당한다. 그리고 결론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상법 총칙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임부터 보시죠. 자, 상법 총칙 설명하면서 제가 하나 예를 갖고 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거기 애프터 로스쿨 같은 데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메가 도시락 가게를 갖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해요. 자, 도시락 가게를 갖고 보자고요. 연세대학교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연세로가 이렇게 있죠. 연세로가 이렇게 있고 보면은 이제 사거리에 이렇게 있고 길 이렇게 있고 이쪽에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있죠. 여기 이제 메가로이어스가 있죠. 자, 여기에 메가로이어스는 지우고 여기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도시락 가게를 하나 한다고 해봐. 도시락 가게. 도시락 가게를 해요. 근데 이 도시락 가게는 지나가는 학생들이 들어가서 도시락 뭐 7,000원짜리 제육볶음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먹고 가는 그런 도시락 가게가 아니야. 이 도시락 가게는 단체 배달 위주로 하는 도시락 가게예요. 그러니까 이 매장 내에는 밥 먹을 데는 없어. 여기에는 그냥 직원 한 명이 앉아갖고 전화 받고 주문 배달하면서 그것만 해. 주문만 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든 도시락은 저 뒤에 저기에서 주방 건물이 뭐가 있겠죠? 거기서 만들어 대량으로. 그래서 갑이라는 상인이 하는 일은 뭐냐면 도시락을 팔아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단체 배달 받는 거라 그랬지? 그럼 얘는 뭐 해야 되겠어? 배달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광고하고 우리 집 도시락 좀 시켜다 드세요. 광고하고 판촉 활동하고 이런 거 위주로 하겠지? 근데 얘는 그러는 거야. 근데 도시락 팔려면은 단체 배달 많이 하는 데가 어디겠어요? 어디 여행 가고 그러는 사람들이 도시락 단체 배달을 해갖고 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주로 활동하는 게 뭐냐면 동창회 나가서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아. 그리고 라이언스 클럽 알죠? 라이언스 클럽이 명목상으로는 봉사단체예요. 명목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그 친목단체예요. 가보면 저도 이제 거기서 회원으로 활동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 회비 내고 만나서 그냥 놀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그냥 술 먹고 놀아요. 다른 거 하는 거는 없어. 봉사활동을 한다는데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회비 낸 걸 갖고 봉사단체에 기부를 하니까
그럼 봉사활동이지. 근데 걔네들이 가갖고 뭐 연탄을 날른다거나 아니면 뭐 그 양로원에 가갖고 그 어르신들 목욕을 시켜드린다거나 이런 걸 하진 않아. 그냥 회비 모아갖고 기부만 하고 지네들이 하는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술 먹고 노는 거야. 그게 다야. 근데 술 먹고 왜 노냐? 다 영업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술 먹고 놀다 보면 친해지죠. 그러면은 도시락 가게 갑이 그런 데 가갖고 술 먹고 놀다 보면 친해진 사람들이 자기들 회사에서 어디 친목회 같은 데 가잖아. 그럼 도시락 주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기왕 주문하면은 라이언스 클럽에서 같이 술 먹고 놀던 갑한테 주문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갑이 그런 거 노리고 가서 술 먹고 놀면서 사람 사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보통 영업한다 그러죠. 영업직이라고 하면은 보험 설계사, 이거 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보험 설계사들은 자기가 가입해 있는 그 모임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어떤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한 달에 30번 모임에 나가요. 모임에 나가면 맨날 술 먹고 노는 거죠. 술 먹고 놀고 상대방 덕담해주고 환심 사는 거예요. 30번을 나가. 보약 먹어가면서 다녀요. 술 먹고 노는데 몸 건강 상하잖아. 보약 먹어가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영업활동 열심히 다닌 거야. 라이언스 다니고, 그다음에 JCI라는 거 알아요? 한국 청년회의소. 그리고 이제 라이언스 클럽보다는 이제 그 연령대에 있어서 조금 낮아. 30대 중반, 30대 중반이 많아. 라이언스 클럽은 한 50대 정도가 많고요. JCI 그런 것도 있고, 로터리 클럽 알아요? 로터리 클럽은 라이언스 클럽보다 좀 더 높아. 근데 성격은 다 비슷해. 만나서 그냥 술 먹고 노는 거야. 동창회도 그렇고요. 다니면서 그런 거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얘. 그리고 여기서 주문 받으면, 단체 주문 받으면은, 제육볶음 도시락 100개 단체 주문 받으면 여기서 이제 만들어갖고 배달 보내는 거죠. 그런 거 사업을 하는 도시락 가게예요. 이 도시락 가게 이름은 메가 도시락. 메가 도시락. 자, 갑이 처음에 도시락 가게를 열어갖고 이런 식으로 영업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요리도 좀 잘하고 그러니까 이걸 시작했겠죠?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주문이 몇 개 없으니까 자기가 판촉 활동 하러 저녁에는 이제 술 먹고 다니고, 그리고 오전에는 나와갖고, 여기 가갖고 자기가 요리해서 주문이 얼마 없으니까 이렇게 보내. 자, 그런데 장사가 잘 돼.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주문량이 많이 쇄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서? 영업을 남한테 맡길 수는 없겠죠. 그래갖고 내가 영업을 직접 뛰고, 저녁에 나서 술 먹고 어쩌고 하는 거는 내가 직접 하고, 요리하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 시켜야겠다. 그래서 요리사를 하나 뽑아. 요리사를 뽑아, 을을 뽑아갖고, 야, 요리는 네가 해라. 내가 주문 받아오면 내가 요구하는 대로 네가 요리를 해갖고 배달까지 다 네가 책임을 져. 그래서 여기다가 을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운영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장사가 더 잘 됐어. 더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영업도 혼자 하기 버거운 거야.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영업을 하고, 그리고 장사가 잘 되니까 더 잘 내야겠다. 영업사원을 하나 더 뽑아. 영업사원. 그래갖고 야, 너도 네 동창회 있을 거 아니야? 네 동창회 다니면서 판촉 활동하고, 그리고 너도 내가 라이언스 클럽 지금 거기 강서지구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넌 라이언스 클럽 저기 그 강남지구 쪽에서 활동해. 거기에서 활동해갖고 좀 오다 좀 받아와. 주문 좀 받아와. 그리고 얘를 이제 시켜. 그래서 얘는 이제 영업사원이야. 나가갖고 주문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 이런 식으로 영업이 확장이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우리 상법 총칙에서 배울 개념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자, 물론 여기에서 얘가 장사를 하니까 장부 같은 것도 만들겠죠?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상법에서 총칙에서 배우는 개념들 한번 나열을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상법 총칙에서 인적, 물적, 설비, 기업에 관한 인적, 물적, 설비들을 배운다. 상법 총칙은 기업에 관한 조직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인적, 설비,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상인 나왔죠? 상인. 상인, 여기서 상인은 누구예요? 얘가 상인이야, 갑이. 그래서 주인. 법률적으로 얘기하면은 요 기업이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 그걸 상인이라고 해요. 요 기업이 활동하면서 권리 의무의 귀속 누가 되겠어요? 요 메가도시락 주인이 갑한테 되는 거지. 갑이 상인이에요. 갑이 상인이야. 그 다음에 상업사용인 나온다 그랬죠? 상업사용인. 상업사용인은 이 상인의 보조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갑이 영업을 잘하다 보니까 갑을 보조해 줄 사람에서 두 명이 등장했지. 을이랑 병. 이 중에서 누가 상업사용인일까? 병만이 상업사용인이에요. 병만이.
을은 상업사용인이 아니야. 상업사용인은 이제 좀 이따 배울 건데, 상업사용인이라는 거는 그 상인에게 종속돼서 상인의 대외적인 영업거래를 대리하는 자야. 상인의 종속돼서 상인의 대외적인 영업거래를 대리하는 자. 법률행위를 대리해야만 상업사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보조자인데 왜 얘는 상업사용인이 아니야? 이런 애들은 상법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상법이라는 거는 상인이 대외적인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란 말이야. 근데 얘하고 관계에서 법률 관계라는 거는 뭐 고용 관계에 있다 뭐 이거밖에 없잖아. 임금 주세요. 뭐 임금 뭐 이런 거였죠. 그거는 민법이나 노동법의 관심 대상이지. 상법은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상법의 관심 대상은 얘 보조자가 대외적으로 거래한 게 얘한테 효력이 귀속되는가. 그 거래의 신속과 안전 이걸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을 둔 게 상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외적인 거래 활동을 보조하는 병만이 상업사용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등장했어. 병. 상업사용인. 자, 그 다음에 물적 설비로 뭐가 또 있죠?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였죠? 상호 나왔었죠. 상호. 상인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쓰는 상인의 이름. 여기서 뭐겠어요? 메가 도시락. 상인이 도시락 장사라는 기업 활동을 하면서 쓰는 이름은 메가 도시락이에요. 이게 상인의 이름이냐 기업의 이름이냐. 뭐 정창현 교수님은 기업의 이름이라고 하시고 이철성 교수님은 기업의 이름은 아니다. 이건 상인의 이름인 거다 하는데 뭐 중요하진 않아.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어쨌든 요런 게 이제 상인의 이름이다. 상호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영업소라는 게 있었죠. 영업소. 이건 하나의 장소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장소가 두 개가 등장해요. 전화 받는 주문받고 하는 요 신촌 사거리에 있는 요 장소와 그 다음에 요리하는 장소, 요 장소가 등장하죠. 어디가 영업소일까? 여기가 영업소예요. 여기가 영업소야. 그러면 영업소라는 개념은 뭐냐? 상법에 나오는 영업소라는 거는 기업에 관한 중요한 의사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업에 관해서 이런 것들을 지휘 감독하는 장소. 이걸 이제 영업소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에서 그런 게 다 이루어지죠. 상인은 여기에 이제 출근을 해요. 그리고 여기 출근을 해갖고 기본적인 의사결정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자, 메뉴 구성을 어떻게 할까? 보니까 라이온스, 로터리 우리가 이런 데 위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연배가 좀 높다. 연배가 좀 높기 때문에 연배가 높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구성을 하자. 뭐가 있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제육볶음 좋아하지만 나이가 좀 연배가 높은 사람은 고등어 조림을 더 좋아해. 우리 도시락을 메뉴를 구성할 때 고등어 조림 위주로 하자. 이런 결정. 그럼 가격대는 어떻게 할까? 야, 우리가 지금 주로 영업을 하는 데가 로터리 라이온스인데 로터리 라이온스 이 사람들은 돈은 많아. 돈은 많으니까 좀 고급 생선을 사다가 단가는 좀 높은 걸 사다가 가격은 높게 책정해도 된다. 그런 결정.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야. 기업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라 그랬죠? 여기서 다 이루어지니까 여기가 영업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영업소에서 이루어진 의사를 지휘 감독을 받아서 그걸 수행할 뿐이야. 여기서 야, 고등어 비싼 거 사와. 지휘하면 여기서 의리에 가서 비싼 고등어 사오는 거야. 그리고 그 어르신들은 짭조름한 거 좋아하니까 요리할 때 짭조름하게 요리해.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지휘 감독을 받아서 그대로 수행만 하는 장소. 이건 영업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영업소, 기업에 관한 중요한 의사가 결정이 되고 기본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라 그랬죠? 기본적인 거래 다 여기서 이루어져. 주문 다 여기다 전화해서 하지 여기다 전화해서 주문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영업소예요. 영업소 이거 봤어. 그다음에 장부도 작성을 하죠. 상업장부. 이건 뭐 수업 시간에 안 다뤄요. 이건 시험에 한 번도 출제된 적도 없고 그리고 그냥 조문도 안 읽어봐도 돼요. 출제된 적은 없어. 불안하시면 조문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장부 당연히 작성해야 되겠지. 상인이 영업하면서 그 영업 거래 내역을 안 적어 놓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 상업 등기. 자, 기업에 관해서 이게 지금 우리 자연인 기업, 이 작은 조그만 가게를 하니까 등기 좀 어색한데 기업 중에는 큰 기업도 있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거 다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상업 등기. 궁금하시면은 상업 등기를 한번 삼성전자 상업 등기를 한번 검색을 해봐도 괜찮을 거예요.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냥 익숙하지. 한번 보셔도 괜찮아요. 등기라는 거는 기업에 관해서 중요한 사항을 공시를 하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우리 중요한 사항.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자, 등기는 요 예를 갖고 얘기하면 조금 와닿지가 않으니까 회사를 갖고 얘기하자고. 삼성전자하고 거래를 하고 싶어요.
그럼 삼성전자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알아야 내가 거래를 할 거 아니야? 제일 먼저 뭐가 알고 싶을까? 대표이사가 누군지 알아야지. 계약서 쓰자고 들고 가려면 대표이사가 그러니까 도장 찍어야 계약이 될 거 아니야. 대표이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 대표이사 공시해줘야 되겠지, 기업이. 응? 우리 회사하고 거래하고 싶은 사람한테 우리 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는 게 등기니까 가장 중요한 건 대표이사일 거 아니야. 이거 등기 사항이에요. 그런 거 등기를 공시를 해주는 거야. 그런 게 등기예요. 여기선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게 다 있어. 자, 요 예를 갖고 앞으로 요거 하나하나를 다 볼 거예요. 저 시계 맞아요? 근데? 안 맞지? 그치? 지금 우리가 9시 반부터 시작했죠? 그치? 안 맞지? 10시 쉴 시간이 됐지. 시작도 못하고 쉬어야겠네요. 저 시계 좀 맞춰달라고 그랬어. 잠시 쉬었다 할게요.